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기사 보시면은 민주노총 산하, 대우조선, 하청노조가 도크 점거 농성하면서 파업한 지 50일 지났다는 것이고요. 회사 측 주장은 누적 손해 발생액이 벌써 7천억 원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대우조선 22년 1분기 사업보고서 내용 간단히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지금 그 자본이 1.7조 원인데 부채가 9조 원이고 이 중에 유동부채가 8.1조다. 조 단위의 누적 적자 규모다. 일단 이 정도만 한번 확인하시고요. 뒤에서 본격적으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제조업 공통의 비즈니스 모델, 즉 제조업을 해서 이익을 얻는 원리,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살짝 좀 긴 것 같아서 1분 이내로 팍 줄이려다가 여러 번 고민을 하다가 좀 길지만 일단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익은 수익 빼기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 이상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실현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수익은 누가 주는가 이겁니다. 만든 물건을 사용하는 고객이 수익 주는 겁니다. 고객은 돈 주고 산 그 물건으로 더 많은 돈을 벌여야 계속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조선업은 배의 수명이 대략 한 20 내지 30년을 되고 이걸 기초로 해서 일반 경제 전체의 경기 변동을 반영을 해서 그래서 조선업 고유의 경기 변동을 겪습니다.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곧 수익이 변동한다는 것이고 조선업으로 지속적으로 먹고 살려면은 주기적인 수익 변동에 잘 적응을 해야 합니다. 이거 못하면 망해서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망해서 없어지는 기업들 셀 수 없이 많고요. 앞으로도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 많은 기업들이 이제 또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제 전체는 발전하는 것이죠. 경기 변동으로 수익이 변동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기 위해서는 수익이 변하는 것에 맞춰 비용도 변동을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비용을 변동시키는 거 이거는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단기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걸 알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황시, 즉 물건이 안 팔리는 시기에도 줄이기 힘든 것이 고정비 아닙니까? 대표적인 것이 공장, 기계 설비 이런 것이죠. 그래서 고정자산이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고정비가 바로 임금입니다. 임금. 그래서 요거 뒤에서 보기로 하고 여기서 공장이나 기계 설비 이런 고정자산이 이런 고정비에 투입되는 돈, 그 돈은 부채로 조달하는 겁니다. 나머지 돈 빌려서 저기에 투입하는 것이 이게 똑똑한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경우에도 망하게 되면은 채권자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불법 아닙니다. 이게 바로 어른들이 비즈니스 하는 그 비즈니스 게임의 규칙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알고 돈 빌려주는 것이고요. 그 대가로 이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 이론으로 말한다면은 망할 회사가 일종의 풋 옵션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는 흥할 회사가 채권값으로 회사를 다시 살 수 있는 콜 옵션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경영하다가 망했다고 처벌되는 거 아닙니다. 망하면 풋 행사하고 흥하면 콜 행사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어른들의 게임의 규칙일 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망하기 전에는 대개 대표자가 돈을 빼돌리죠. 이게 업무상 횡령이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망하게 할 작정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이제 사기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망한 회사의 채권자들은 건질 것이 없으면 일단 회사 대표 등을 횡령이나 사기 등을 이제 고소부터 해버리는 겁니다. 고정비와 관련되는 거고요. 변동비라는 것은 물건이 안 팔리는 경우 줄일 수 있는 비용, 더 정확하게는 반드시 줄여야 하는 비용입니다. 안 줄이면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 줄여야만 하는 비용이 변동비인데 여기서 살기 위해서 줄여야만 하는 그 비용이 바로 임금, 대표적인 게 임금이라는 겁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고정비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안 팔리면은 그러면 변동비를 만들어야 합니다. 원재료비는
만드는 만큼 사오기 때문에 안 팔리면 자동으로 줄어들죠.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는 게 바로 임금입니다. 예? 물건 안 팔려서 수익이 줄어들면은 가장 먼저 변동비 반드시 줄여야 하는데 자동으로 줄지 않는 그 임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물건이 안 팔린다는 것은 할 일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은 고정비인데 해고라는 것은 고정비를 변동비로 변경시켜서 줄이는 그런 매우 합리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잘 팔리면 고용을 늘리고요. 물건 안 팔리면 고용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한국에서는 해고의 자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조업의 공통 전략이라는 것은 경쟁자보다 좋은 물건, 경쟁자보다 값싸게 만들어서, 즉 가성비 좋게 만들어서 많이 팔리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많이 팔려야 개당 고정비 줄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고, 이걸 이제 부채로 조달하니까 이자 비용보다 수익이 더 많아서 재무 레버리지도 극대화되고, 그래서 이것을 결합한 경영 레버리지가 극대화된다. 그래서 이익이 늘면 비용 털고 남는 거 전부 회사가 갖는 것이고, 이익이 줄어서 망하면 채권자한테 넘긴다. 이런 게임의 규칙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원칙 중에 하나가 회사의 시가총액하고 부채를 잘 비교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체크하는 겁니다. 더 좋은 물건 계속해서 더 많이 만들어 팔면은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이익이 기하급수로 늘어나서요. 이런 경우에 제조업 투자에서 얻는 장기 투자 수익이라는 것은 가령 주식 투자할 때 신용거래 풀 베팅해갖고 상한가 10번 연속 맞는 거, 그게 푼돈으로 느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콜옵션 연속 대박 나는 것보다도 더 큰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조업의 매력입니다. 대표적인 게 가령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테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기업은 알아서 임금을 두둑하게 올려줄 수 있는 것이죠. 돈을 더 벌어야 임금을 더 줄 수 있는 것이지 파업한다고 돈이 더 벌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조업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외가격 콜 옵션에서 대박 터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도박입니다. 하여튼 한국은 그렇게 어려운 제조업 분야에서 지금 제조업 강국으로 일단 성공을 한 그런 매우 희귀한 이상한 국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할 일이 있겠습니까? 심플하게 말해서 정부가 할 일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나시성입니다.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수익을 늘려줄 수 없고요. 비용 줄여줄 수도 없습니다. 정부라는 것은 비즈니스 하는데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업가에게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것이 최고의 기업 정책이라는 거죠.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데 기업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지 국가나 정부를 위해서 고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거 기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정부라는 것은 필요악입니다. 저거 세금 규제의 이름으로 기업 활동을 제약하기 때문에 정부 때문에 비용이 더 늘어날 뿐입니다. 정부 유지하는 비용은 결국 기업의 수익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 먹는 괴물이기 때문에 가급적 정부가 적게 먹도록 하는 것, 즉 작은 정부가 꼭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게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고요. 그래서 공무원 숫자 늘리는 새끼들은 마귀 새끼고 도적대라는 겁니다. 그거는 기업이 이익을 남기면 주주보다 정부가 먼저 가져가는 게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 가져가는 대가로 사유재산 지키고 사회 질서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공재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이 양질의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도 품질이 좋아야 합니다. 공공재 품질이 나쁘면 기업 활동에는 추가 비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런 나라는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망한다는 겁니다. 정부 개입을 늘리려는 것이 사회주의이고 극단적인 정부 통제가 바로 공산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자본주의, 자유주의 시장 경제와 양립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저런 것들 전부 폐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조선업과 대우조선 하청노조 이 점구농성 파업 이거 해결하는 원칙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층과 하층 구조가 악입니까? 그래서
원청, 하청 이 구조를 없애야 합니까? 금지해야 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청 구조라는 것은 임금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류하여 대응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수단입니다. 조선업은 설비 투자로 인한 고정비 비율도 높습니다. 또 한편 그러니까 생산직 근로자 비율도 높아서 인원을 전부 직접 고용하면은 임금으로 인한 고정비 비용이 너무 높아서 불황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전부 다 한 방에 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을 변동비 구조로 설계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경영신들이 전부 나쁜 놈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경영 환경에 적응하는 피할 수 없는 방식인 겁니다. 배가 잘 팔리면 더 고용해서 즉 변동비 늘어나고요. 배가 안 팔리면 할 일 없는 근로자는 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데 비용을 계속 지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부담할 고객이 없잖아요. 근로자의 임금은 결국 고객이 주는데 회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고객이 없거나 고객이 많이 줄 수 없다는데 그래서 다른 고객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건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즉 해고는 불가피하고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한국 기업에게는 해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해고의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해고해야 하는데 해고할 수도 없고 또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 고용계약을 가급적 맺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똑똑한 경영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청계약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가 안 팔리면 하청계약을 연장 안 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실질적인 해고 효과를 실현하겠다. 이런 고육지책이 아니겠습니까? 그 경영진이 나쁜 놈들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령 또 이런 것도 있죠. 획일적으로 주 52시간제를 강제한 거. 이거 공산주의 방식이고요. 자유주의, 시장경제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상 기존 근로자의 임금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거 시행할 그 당시에는 저항하지 않았잖아요. 주 52시간이라는 거 결국은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실업자와 나누어 갖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은 일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주 52시간 폐지해버리고 일 더하고 잔업수당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조선업이 호황 시작하는 상황이니까 잔업 더 하고 싶다면 더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강제 노동이나 노예 노동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부을 곳이 있으면 당연히 그곳으로 가셔야죠. 가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가 지급할 여력은 여기까지다. 이거 이상 줄 능력 없다. 이것만 받고 일할 사람만 오라. 이거 아닙니까? 누가 이거 쏘인 것도 아니고요. 싫으면 떠날 자유가 있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파괴적으로 점거 농성을 합니까? 노동자, 노조 활동할 권리, 파업할 권리 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은 기업에게도 직장 폐쇄할 권리, 해고의 자유도 실질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노사가 무기 평등이 되잖아요. 지금은 사용자는 거의 무기가 없죠. 무장 해제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근로자는 이직의 자유가 있는데 회사는 해고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저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무장 해제된 회사를 실질적으로 협박하는 거 아니냐. 노동운동에 탈을 쓰고 양아치질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든다는 겁니다. 하청노조가 노동운동을 실질적으로 하겠다면은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좀 더 시기를 기다렸다가 하청 임금을 원청 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협상할 전략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임금을 고정비로 가져갈지 변동비로 가져갈지 이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하면은 임금이 고정비 되는 것이고요. 하청계약 하면은 변동비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황이 상당 기간 계속 지속되는 경우 하청 노조들은 원청보다 임금을 더 높게 협상할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주받은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가 추가로 더 필요하고 그래서
고용할 인력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한계 비용 더 지급하고서라도 하청 계약을 맺으려고 할 텐데, 이 경우 하청 근로자들은 불황시 먼저 해고 당할 리스크 다 고려해서 하청 임금을 원청 임금보다 더 높게 결정하도록 이렇게 협상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업종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례를 제시할 수 있지만 상당히 길어져서 분명히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청 임금이 원청보다 높은 현상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직접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한테 더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이 가능하려면 또 해고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해고가 어려우면 가급적 직접 고용 안 합니다. 하청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 더 들더라도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청 관계라는 것은 그동안 탐욕적인 노동운동의 자업자득 아닌가, 이런 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청 관계라는 것은 대우와 하청 기업 간의 계약 관계일 뿐이고요. 하청 노조와 대우는 직접 고용 관계 없기 때문에 하청 노조는 남의 사업장을 점거한 것 아닙니까? 그거 위험한 물질을 갖고 와서 협박하는 거니까 저거 일종의 테러 아닙니까, 저거? 예, 그런데 하청 노조들은 또 실질적으로는 대우를 위해서 일하고 대우의 업무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가령 현대차 노조가 대우조선 도커 점거 농성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특성도 있습니다. 예? 이게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즘을 교활하게 선동의 포인트를 이제 활용하는 마귀들이 있죠. 불법 파업과 정치 투쟁 선동하는 악마 변호사 연놈들, 허접하고 사악한 그런 법토리 법순이들, 예. 또 법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도대체 덮부잡고 법대 선생들, 찌꺼기들, 또 종교의 탈을 쓴 악마 밥벌레들, 이런 것들 다 기어 나와갖고 말이죠. 대우가 돈 더 주라 해서고, 산업은행이 돈 더 주라 해서고, 자기들이 마치 약자를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는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질은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와중에서 여러 형태로 자기들의 이익을 노리는 또 다른 탐욕 행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제 대우조선 꼬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22년 1분기 사업보고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이 1.7조 원인데 부채가 무려 9조 원이고요. 이 중에서 유동부채만 8.1조 원입니다. 유동부채라는 것은 1년 이내에 만기 돌아오는 부채입니다. 저거. 예? 돈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거? 1분기 손실이 4,900억 이상 지금 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누적액이 지금 적자가 1조 5천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년 지나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거. 이거는 금융감독원 다터 공시 시스템에 있는 분기보고서 요약한 것이고요. 지금 대우는 돈 벌어서 빚부터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 빚이 전부 다 국민들이 모아서 준 거 아닙니까? 예? 대우가 빚을 갚아야지 정부의 공적 자금이 회수가 되고 이것으로 대우 근로자보다 더 힘든 분들을 위한 복지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정부는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한테 돈을 거두어서 대우를 도와준 겁니다. 그러면 대우는 열심히 일해서 빚부터 갚아야죠. 응? 그래서 동일 노동, 다른 임금이 자연스럽습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에? 그 틀린 소리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삼성과 현대 임금과 대우의 임금이 다른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에? 대우는 망해서 없어질 회사를 여러 번 국민 혈세로 지원해 줬는데, 그래서 돈 벌어서 빚부터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삼성하고 현대하고 같은 임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우조선은 과거 금융위기부터 부실 경영이 문제가 돼서 공적 자금, 즉 혈세가 여러 번 투입됐고요. 조선업 호황 당시에도 자력으로 경영 정상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 무능한 회사입니다. 그 후에 조선업 불황 거치면서 더 악화된 거 아닙니까?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은 정부 지원 없이, 즉 혈세 투입 없이 자력으로 불황을 대응을 했습니다.
대우만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그 과정을 정리한 것이 바로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이 총 대략 한 14조 원 이상을 지원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 그 마지막 그 공적 자금 투입할 당시에 지금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대우 사장이 청문회인가 뭔가 어디가 이제 그 나와갖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거의 울먹이는 소리로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한 번만 더 도와주면은 반드시 정상화시키고 빚 다 갚겠다. 이번에도 못하면 그 제도에 빠져 죽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적자금 지원 호소하는 그 모습이 기억에 생생한데 하여튼 그때 마지막으로 도와준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공적자금 투입 1원도 없어야 합니다. 1원도 없어야 합니다. 공적자금이라는 것은 국민의 돈을 모아서 지원하는 겁니다. 대우 또는 그 하청 노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돈을 모아서 지금 파업하는 분들 돈 더 주라는 건데 불가능하죠. 이거는 자력으로 해결 못하면 청산, 즉 문 닫아버리는 것, 셧다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경제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조리 해고해버리고요. 쓸만한 자산은 매각해서 채권 변제하고요. 계약, 지금 저 배 만들어주는 계약은 다른 조선소에 계약 이전하면 됩니다. 대우가 망하든 흥하든 한국 경제 전체에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만 대우 직원들이 직장에 사라지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이거는 그들이 문제이잖아요. 예? 그들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자기 책임이죠 뭐. 다른 많은 기업들은 공적 자금 구경도 못하고 망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우는 뭐라고 자꾸만 혈세 퍼주라는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빚 갚아야 합니다. 대우는. 산업은행은 실질은 정부가 조성한 돈, 즉 정부가 국민에게서 거두어들인 그 세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예?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시 공적자금 투입한다는 거, 국민 돈을 다시 모아갖고 대우조선 근로자들 임금 올려주는데 사용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미 발생하고 있는 저 천문학적 손해 저거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의 목숨을 값을 매긴다는 거 한편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값으로 매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손해액 7천억 원이라는데 목숨값이 1억이면 7천 명이고요. 10억이면 700명을 이미 죽인 거 아닙니까? 예? 목숨값을 100억이라 해도 70명을 이미 죽인다는 겁니다. 매우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이거 지금도 매일 손해액이 늘어나기에 매일 사람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반드시 누군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손해 없앨 수는 없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하는데 발생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 지금 문제되는 겁니다. 그런데 손해 분담은 책임 있는 자가 책임에 상응하는 만큼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청노조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남의 사업장을 점거 농성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 테러에 가깝고 그래서 불법 그 쟁의라는 거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을 부추기고 응원한 세력들 모조리 민노총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부추긴 변호사 연놈들, 정치인 연놈들 저거 모조리 손해배상 할 때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발생한 손해 반드시 배상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제대로 안 하면 경영진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권리를 포기하라고 정부가 말해서도 안 되는 거죠. 말할 수 없죠. 정부가 사인의 권리 포기하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가해자들이 손해배상 안 하면 그 손해는 피해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 이후에 공적작업 투입 어떤 경우에도 단 1원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과연 대우 경영진이 손해배상 포기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정부는 세금을 받아간 대가로 질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엄연히 지금 불법 점거가 진행 중인데 불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가 공권력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대우는 자구행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당방위건 정당행위건 실력 행사하는 것은 이거는 대우의 기본권 행사이기 때문에 대우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겁니다. 즉 자구행위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한다 해도 그 책임을 대우에게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아비규환 같은 상황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참으면서 말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 해결 원칙이라는 거는 스스로 불법 증거를 풀고 정상적으로 공장은 돌아가게 만들고 할 말이 있으면 협상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70마리 더불어 사기, 조작, 마기, 도적대들, 그 살인 마기들의 엽기적 살인 행위, 공범단체인 저것들 저거 아마 저 평화적으로 이 협상으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네? 파국을 내심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래서 시체팔이 장사를 다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파국이 됐을 때 정치 투쟁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전국을 흔들어서 목적이 뭐냐. 자신들의 과거 범죄 행위 수사하지 말라. 이런 악마의 흉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즉 악마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흉계를 위해서 이 불법 파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판을 점점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번에 문제가 된 하청 노조원들은 더 이상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조선업계에서는 영원히 아웃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곳에 가서 더 많은 임금 받고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 하청 계약을 맺을 때는 일종의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불법 노동 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손해배상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손해배상 그 책임보험 가입한 이후에 하청계약을 맺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손해보험 계약 제도 도입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게 바로 정부가 할 일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